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태종이 정치가로서의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서 조선의 국가체제 정비라는 것을 세종에게 넘기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제가 원래 전공은 조선의 국가체제인데 요즘에 전쟁사 강의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태종이 양도한 세종의 과제를 국가체제 개혁과 전쟁사가 만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즐겁습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세종의 묘수 사군 육진입니다. 세종의 국가체제 개혁은 태종하고는 정말 달라요. 그리고 세종은 정말 세종스럽게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세종이라는 분이 너무 많이 일을 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세종에 대해서 한번 책을 쓰려고 찾아봤더니 세종의 개혁에 대해 나온 책이 정말 수십 권이 넘는데 뭐 음악개혁, 법개혁, 뭐 개혁, 뭐 이렇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종의 모든 것을 합쳐서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볼 때는 사군육진 개척이 모든 것의 정수입니다. 왜냐하면 군사제도라는 것은 국가 재정, 뭐 세금제도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야 되고, 그리고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서 전쟁을 하려면 리더가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도 세종이 정말 즉위하자마자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마지막 모든 것이 합쳐져서 마지막에 했던 큰 개혁이 바로 사군육진 개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군육진을 통해서 조선의 군사제도와 영토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한꺼번에 입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군육진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지금의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지도는 고려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반도의 모습, 한국의 모습은 세종이 만든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보통 사군육진이라고 말합니다. 압록강 지역에 설치했던 군사 중심 지역이 사군, 두만강 지역에 설치했던 것이 육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거 좀 너무 스케일이 작지 않냐, 그 드넓은 만족을 판도 있는데 그 압록강, 두만강 유역 차지한 게 뭐가 대단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조선의 군사제도와 국방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힘든 노력 끝에 만들어졌는가를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모든 국방은 개혁은요, 상대를 정해놓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저런 나라랑 싸울 건지 저런 나라랑 싸울 건지, 바다에서 싸울 건지 육지에 싸울 건지 정해놓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을 짜야 돼요.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고려시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주적은 대개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애들이었어요. 몽고나 이쪽에서는 저렇게 압록강 쪽으로 오고, 그때마다 여진족은 좀 힘이 약했지만 저 두만강 쪽에서 간도 지역에서 여진족들이 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정규군은 그쪽을 막으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일본 왜군은 뭐냐? 이 왜구라는 거는 뭐 우리 역사가 생긴 이래 우리를 괴롭히던 정말 뭐 원수 같은 존재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왜구가 정말 오랫동안 괴롭히긴 하는데 대부분의 왜구는 군사 침공이 아니라 그냥 강도, 그러니까 해적이라는 게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는 그 뭐 해적선 타고 있잖아요. 그 뭐 캐리비안의 해적 이런 게 아니고요. 배에서 5명의 어부가 고기 잡고 있는데 나타나갖고 뭐 생선 털어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선 시대도 대부분 이런 애들이에요. 어선이 고기를 잡다 보면 이 강도들이 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군인을 태우는데 이게 일개중대 이런 게 가는 게 아니라 궁수 1명, 2명이 타요. 이건 전쟁, 군대가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경찰 업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구가 계속 쳐들어오긴 하지만 이거는 뭐 그냥 경찰 개념 정도로 이제 오랫동안 고생한 거예요.
그런데 고려 말 14세기가 되니까 이때 이제 일본에서 엄청난 왜구 규모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제 경인의 왜구라고 그러고 중국에 너무 어마어마한 규모로 침략하게 되고 14, 16세기의 왜구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에 말했던 그 어선 터는 이런 그 뭐랄까 강도가 아니라 진짜 캐러비안의 해적 같은 군사 집단이 되는 거예요. 얘들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저기 말레카 해협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당시 그 영국배 이런 애들하고 만나서 막 전쟁하고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에도 극심하게 침략을 하는 거죠. 이제는 도적대가 아니라 군대 개념으로 들어와서 서해안 따라서는 이제 강화도까지도 오고 동해안 쪽도 계속 침공해서 울산 뭐 이런 쪽에 들어와서 해안지대가 초토화된다고 할 정도로 이제 고려가 극심한 피해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국방개혁을 이제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북방에는 군대를 배치하고 남쪽은 경찰을 배치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에서 오는 애들하고 남쪽에서 왜구를 막기 식으로 군대가 이원화가 됩니다. 이원화가 되는데 이게 또 그냥 군대를 둘로 나누는 게 아니고 북쪽에는 말 타고 오는 기마민족이니까 육상전 전문 군대를 두고 빨간색 표시된 이 남부 지금 말하면 육도 지역에는 육군도 있지만 해군이 위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구는 바다에서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보통 삼남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쪽에는 엄청난 이제 해군 증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수군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조선시대에 오면 수군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수군이 육군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배 만들어야 되죠. 해안에서 이게 뭐 배 타고 돌아다녀야 되죠. 훈련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남쪽의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해군을 재건하는데 국방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느라고 북쪽에는 그냥 간신히 이제 방어만 한다라는 개념으로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군대가 둘로 나눠지면서 전략 전술에도 굉장한 차이가 나게 돼요. 유목기병들은 되게 말 타고 기습적인 전투를 하죠. 그러니까 갑옷을 안 입는 건 아닌데 도적이라든가 약탈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좀 경비병들이 많습니다. 그런 애들한테는 활을 쏴도요 화살촉이 달라요. 훈련법도 다르게 돼요. 우리도 기병으로 막아야 되고 치고 빠지는 애들을 뭐 요즘 경찰로 말하면 기동경찰이 막아야 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막는데 육지에서 상륙하면 또 이게 보병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유명한 일본도 이랬지만 사실 일본도만 쓰는 건 아니고 창도 쓰고 뭐도 쓰는 데다가 일본 같은 경우는 갑옷도 굉장히 튼튼해가지고 왜구랑 싸울 때 어느 장군이 6발인가 7발을 맞췄는데 갑옷을 이게 막 먹겨버리고 있으니까 해도 부상은 좀 입었는데 안 죽고 덤비더라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훈련이나 전술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육군과 수군이라는 것도 다르지만 이 왜구가 땅에 상륙했을 때 싸우는 방법도 크게 달라요. 이렇게 되니까 군 전력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왜군에 특화된 군대와 북방의 이 기마민족에 특화된 군대가 완전히 이원화되게 되니까 우리의 국방력이 이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게 군사 재정이라든가 국방의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세종이 처했던 이제 군사 개혁의 그 뭐랄까 과제였어요. 그러니까 세종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군대를 갑자기 몇 배로 늘려놓으니 이걸 병력으로 메꿀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육지는 그래도 좀 나아요. 바다는 왜구가 배를 타고 밤에 습격해 오니까 촘촘하게 배치해야 되잖아요. 촘촘하게 배치하려면 병력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 해안선에다가 2명씩 촘촘하게 배치하면 왜구가 10명만 쳐들어와도 아무데나 다 쫓치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럼 안 되죠. 100명씩 배치하면은 간격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얘들이 빈 땅을 들어와서 치고 빠져요. 그러면 100명씩 촘촘하게 배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배를 갖고 잡으러 다녀야 되는데 배도 조그만 배고 빠른 배를 갖고 추격을 하면
한두 명 정도 조그만 소규모 도적 때는 잘 잡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가 되면 얘들이 대규모로 쳐들어와요. 그러면 큰 배를 두면 큰 배는 속도가 느려요.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하는 말은 쉽지. 큰 배랑 작은 배랑 다 두면 되잖아요. 큰 배랑 작은 배랑 다 두면 비용은 얼마를 들고 사람은 얼마나 고생하냐고. 군인이 무한정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러니까 해군 진지도 몇 계속 옮겨야 되고 백길도 찾아야 되고 루트도 찾아야 되고 배도 개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크고 빠른 배는 없을까? 아니면 좀 크게 하더라도 좀 더 빨리 할 수는 없을까? 아니면 아예 좀 더 크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효율성의 문제도 따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려 말에 왜구를 격파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무기가 화포입니다. 최무선의 화포. 많은 분들이 최무선의 화포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 그냥 뻥뻥 쏴갈겨서 터트린 줄 아는데, 최무선이 만들었던 화포는 사실 초기 형태였기 때문에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세종이 보니까 병력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럼 병력 부담을 줄이려면 군대의 전투력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군대의 전투력을 올리는데 말탄 기병하고 싸우려면 기병 양성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기병 양성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통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왜구하고 싸우려면 백병전을 해야 돼요. 칼 들고 싸워야 돼. 칼 들고 백병전 하는 애 싸우려면 5살, 7살 때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이것도 부담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력을 높이려면 화기를 키우자. 그래서 최무선의 화포에 주목을 했어요. 그런데 최무선 화포는 좀 이렇게 육지에서 쓰기도 좀 불편하고 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한 번에 발사할 때 화살이 2발 나가게 할 수는 없을까? 4발 나가게 할 수는 없을까? 대포를 또 많이 만들었더니 화약 양이 너무 많아요. 화약은 줄이고 위력은 세게 하는 방법 없을까? 그러려면 대포를 개량해야겠죠. 뭐 이런 거 연구하고, 군대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 진법도 연구해라.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합니다. 이러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돈 문제가 생겨요. 군사비가 많이 들잖아요. 화약 무기가 보통 비싼 거예요.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뭐 어떻게 백성들한테 세금을 더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세금을 좀 더 합리적으로 받는 법은 없을까? 그래서 추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군육진이 세종의 모든 개혁의 끝판왕이라고 한 게, 이 군사 문제는 세금 문제, 지방제도 문제, 관료제 문제, 모든 게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정비가 돼야 뭔가 이게 군대가 움직여서 뭔가 큰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민사와 군사가 구별되는 게 아니라 수령이 군대 지휘관 역할도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군사령관 따로 두면 되잖아. 월급이 2배로 들잖아요. 그럼 세금도 2배로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관이 가서 이게 수령을 했더니 전쟁을 잘 못해. 훈련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거 잘 못해. 문무겸비하게 하면 되잖아요. 문무겸비가 쉽냐고요. 그래서 무관을 파견했더니 무관들이 그런 건 잘하는데 무분들이 좀 아무래도 주먹이 앞서다 보니까 좀 거칠어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문관한테 무술을 가르쳐서 문무겸비하는 게 나을까? 무관한테 좀 공부를 시키고 행정훈련을 시켜서 문무겸비하는 게 나을까? 여러분, 어느 게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답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군세제도를 또 바꿔요. 과거 공부하던 애들을 군대로, 군인으로 쓰는, 요즘 말로 하면 ROTC 같은 걸 만들어요. 아예 전문 사관학교를 만드는 게 나을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의 사관학교 ROTC 애들 만든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쪽 거 만들어보고 저쪽 거 만들어보면서 끊임없이 정말 오랫동안 맹렬하게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이 한 여진정벌 이제 군대 준비하는 게 세종 15년경부터인데, 사실 15년 만에 이 모든 걸 다 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추진력에 어마어마한 정말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노력을 해서 드디어 이제 군대를 보내서 사군육진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막상 전쟁을 하려니까 군대를 거기다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쪽에 있는 군대를 북쪽에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군대만 갖고는 방어는 할 수 있는데 공격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어떤 분은 쉽게 말해요. 보내면 되잖아. 지금처럼 철도가 있습니까? 저기 자동차가 있습니까? 지금 부산에서 우리가 만약에 신의주까지 간다면 며칠, 보통 철도 옛날 서울 부산도 제가 어릴 땐 7시간 걸렸습니다. 그럼 신의주까지 14시간. 저기 함경도까지 가려면 뭐 하루, 걸어가면 20일. 20일 동안 개들이 먹는 식량은 누가 돼요? 말은 사람의 3배를 먹어요. 기병 한 명이 말을 끌고 남쪽에서 저 북쪽의 근무지까지 가려면 자기가 먹을 거, 말이 먹을 거 해서 4인분의 식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20일 곱하기 4하면 80일분이죠. 근데 말을 한 필만 데려갑니까? 말은 원래 3필을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전투하는 말이 있고 걔가 그냥 전투해요. 말도 갑옷 있잖아요. 저기 군인도 갑옷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는 말이 필요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일 식량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식량 실는 말도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이 3필이고요. 보통 한 5필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또 식량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말 한 마리가 세 사람 몫을 먹으니까 3 곱하기 3 하면 9, 사람 하면 10명, 20일이면 200일 식량이 필요해요. 개인당. 그런데 한 명이 말을 5마리 혼자 끌고 어떻게 가요? 말 관리하는 애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사람을, 종을 서너 명 데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저기 저 두만강 끝까지 20일을 걸어간다고 그러면 한 사람이 거의 반달치, 1년치 식량이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돈이라고요. 그걸 누가 돼? 조선시대 자영농의 표준이 그냥 농사 지어서 1년 먹고 살 식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군대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데만, 가서 지내는 비용 빼고 이동하는 데만 반년치 식량이 훅 날아갑니다. 그러니 이 군사 비용이 말도 못하게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남쪽은 배로 지키는데 북방은 성벽을 쌓고 지켜요. 근데 두만강부터 압록강까지 성벽을 일자로 쌓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요새처럼 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또 여진족이나 이런 애들은 말 타고 들어와서 기습으로 치고 빠집니다. 얘들 제일 좋아하는 게 치고 빠지는 거예요. 히트앤드런.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터키 군사박물관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몽고족, 기마민족 후예라고 그래서 적어놓은 건데, 이런 그림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게 캠프파이어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마을에 털고 불 지르고 약탈하고 하는 건데, 유목민족들은 이런 게 일상이기 때문에 뭐 너무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죠. 이렇게 치고 빠지니까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압록강, 두만강 지역에 우리의 적은 누구였느냐? 저 사람이 나중에 청나라 초대 황제가 되는 누르하치인데, 누르하치가 여진족, 그것도 건주위라는 그 여진족의 후예입니다.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부족이죠. 당시 그 여진족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부족이 있어요. 울량합이라고도 그러고 우리가 하는 뭐 오랑캐란 말도 거기서 나왔는데 여러 부족이 있는데, 저 지도에 보시면 북쪽에는 해소여진, 근데 우리랑 제일 가깝게 압록강, 두만강 쪽에 살던 여진족을 건주위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명나라에서 붙인 이름인데 건주위라고 그랬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니까 두만강 쪽이 좌고 압록강 쪽이 우여가지고 건주 자위라는 데가 있고 건주 본위 라는 데가 있었는데, 건주 자위에 있던 세종 때 유명한 여진족 지도자가 통몽거 티무로라는, 이 발음이 어려워서 우리 한자로는 뭐 동맹가 천모가 이렇게 나오는 사람인데, 이 통몽거는 태조 이성계도 알던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그 원래 그 함경도 지방에 이성계 집안이 거기 군벌이었잖아요. 그때 뭐 들리는 말로는 젊었을 때 저기 이성계 밑에 가서 시위라는 거는 이게 측근이죠. 요즘 근접경호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측근으로서 제가 창 들고 지켰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선하고는 그래도 좀 친한 부족이었고, 이 사람 근거지가 이제 회령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요 압록강 쪽으로 오면 건주 본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지금
환인이라든가 옛날 고구려 집안 그쪽에 있던 사람인데, 이때 이제 대장이 이만주라는 거물이었는데, 이 둘이 다 야심만만했고, 특히 이만주는 여진족을 통합해서 우리도 국가를 만들어서 조선하고 경쟁을 하든지 명나라를 치든지, 아무튼 과거에 여진족이 모여서 금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이런 굉장한 야심가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날 보니까 이거 북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도둑들이 쳐들어오는 거는 뭐 또 어떻게 넘어가겠는데, 얘들이 국가를 만들어 쳐들어오면 우리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얘들을 가만두면 결국 우리를 침공할 것이고 잘못하면 우리가 큰일 난다 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종의 사군육진 개혁 정복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종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게, 보통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위험하다, 지금 우리가 군사비가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여진족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빨리 군대를 가서 깨트려야 된다, 보통 이러면 바로 군대를 올려 보낼 거예요. 근데 세종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역사학자들이 세종을 좋아하는 거는 정말 역사를 철저하게 잘 활용하는 사람이 세종이에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고려시대의 윤관의 여진정벌, 구성을 만들었는데 개척했다가 솔직히 실패했잖아요. 세종은 절대 이걸 그냥 안 넘어가요. 윤관의 구성이 왜 실패했는지 찾아라. 근데 당시에는 함경도 지역에 이미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윤관의 구성이 어딘지를 몰라요. 지금 학계에서도 지금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어요. 뭐 함흥 근처라고 보는 사람, 뭐 두만강 유역이라고 보는 사람, 아니면 저기 간도까지 갔다고 보는 사람, 설이 구구한데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고, 세종이 어떻게 했느냐, 찾아라. 그래서 이제 함경도 관찰사 이렇다면 찾아라, 물어봐라. 그러는데 아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봐도 200년 300년 전이를 어떻게 아냐고요. 그 모릅니다. 지명도 다 바뀌었고 모릅니다. 찾아. 난 찾기 전에 시작하냐. 악착같이 찾으라고 그래요. 근데 요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걸 빌미로 함경도 지형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전쟁에서 실패하는 건요, 지형을 잘못 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형을 본다 그러면 그냥 가서 어디 매복할 데가 어딨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는 사막인가, 어딘 전투하기 좋은가, 이런 것만 보는데, 지금 세종은 그게 아니잖아요. 태종이 전술적으로 생각을 하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전술적으로 생각해라. 내가 그냥 여진족을 깨트리는 게 아니고, 지금 세종이 하려는 건 여진족이 결집해서 조선을 치는 거를 막는 동시에 여진과 조선 간의 국경선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여진이 우리를 침공하지 못하게 한다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국경선이란 땅 긋고 여기서 넘어오지 마, 군대 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경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반드시 강이라든가 산맥이라든가 사막이라든가 무언가 국경이 될 만한 지역이 국경이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물론 나폴레옹이 워낙 유럽에서 전쟁을 많이 해서 그렇지만 국가와 국가는 결국 힘과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운동장에다가 쭉 그어놓으면 그게 어떻게 국경이 되느냐. 국경이란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데야 된다. 내가 적보다 100배는 세다면 벌판에 그것도 상관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비슷하거나 뭐 조금 세다고 그러면 적이 언제든 우리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국경이라는 건 반드시 우리에게 의한 유리한 방어 지형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세종이 윤관의 구성을 찾아라라고 한 것은, 어떤 분들은 이제 공격을 하려니까, 야, 여기가 옛날 우리 땅이야, 윤관이 여기다 성을 졌던 데가 여기야, 어디 니들 물러가, 여기 원래 우리 땅이야, 이런 명분을 하려고 조사를 시켰다고 보는 분도 있는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 실제 세종이 그렇게 쓰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진짜 중요한 거는 국경이 될 지역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지역을 찾아야 된다. 윤관의 구성이 실패했던 건 산으로 봤거든요. 개막원이란 험하니까 산맥을 국경으로 하면 우리가 안전한 방어선을 유지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산에 오솔길이 있고 다 있어갖고 다 빠져나가더라. 그래서 세종은 지형을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이 산이 아니라 강을 국경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인 사군육진,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는 방어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그 국경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진족을 공격하고 싸우는 전술을 그 다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윤관은 실패했고 세종은 성공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강이 뭐 힘드냐 그러는데, 이 강이 또 하나 중요한 게, 군대가 산이든 강이든 여기 방어하기 좋겠네라고 해서 거기다가 군사기지 만든다고 국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급로가 가져야 돼요. 만약에 여기 엄청나게 좋은 요새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 요새를 세웠어요. 근데 중간에 어마어마한 산이 있고 길이 멀어가지고 거기다가 보급을 가는데 이렇게 삥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 요새를 유지하는 게 몇 배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가 100만이고 쟤들이 10만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보급하는데 쟤들보다 20배가 힘들면 10만이 100만보다 유리한 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사군 육진 개척할 때 그 강에다가 국경을 정한다는 것만 한 게 아니고 두만강, 압록강까지 가려니까 중간에 또 교통로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찾기 위해서도 무수히 노력을 해서 합리적인 도로망을 만들어서 전체 방어 네트워크를 만드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리고 세종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참 이렇게 뭐 세종 그러면 굉장히 학문적이고 점잖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분 같은데, 군사 전략을 세울 때도 필요한 거는 반드시 해요. 제가 조선시대 연구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좀 과한 관료주의가 있습니다. 관료주의의 제일 병폐가 복지부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책임 안 지는 거. 이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목표 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까지 가는데 내가 안 다쳐야 돼. 위험성이 적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A가 제일 좋은데 A를 하다가는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사고 위험성이 좀 있어요. 그러면 좀 못하더라도 B를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소위 세상 모든 국가에서, 뭐 죄송합니다, 공무원이나 관료 중에 훌륭한 분도 많은데 어쨌든 관료주의가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종은 굉장히 학문적이고 좀 그런 분 같은데도 이 사군 육진 개척할 때 이거를 깨요. 목표를 하려면 위험 부담을 해야지. 그런 점에서는 태종의 문무견비를 제대로 배웠어요. 그리고 그거를 태종과 달리 정책에서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부대가 채탐자예요. 채탐자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네이비실 같은 겁니다. 지금 네이비실이나 SAS 뭐 이런 유명한 그 세계 특수부대 역할하고 비슷해요. 뭐 들어가서 어디 폭파하고 꼭 이런 게 주임무가 아니거든. 걔들이 적진에 들어가서 정찰하고 적진에 매복해 있다가 군대가 오면 미리 파악해서 들어와서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이제 특수부대인데, 그거를 이제 조선시대 용어로는 뭐 채탐자라고 그랬어요. 이 부대를 육성을 하는데, 제가 한 15년 전에 이거 처음 발표했을 때만 해도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특수부대가 있었네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뭐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처음에도 그랬어. 재밌는 소재니까 우리도 이런 게 있었네 라고 해서 저기 했는데, 나중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군대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정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조선군이 이제 패배한 게 있잖아요. 좀 우리가 싫어하는 창피한 패전이 있는데, 거기 기록에 보면 다 뭐라고 했냐면 장수가 무능해서 보초도 안 세우고 정찰을 안 해갖고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읽는 사람들이 막 화나잖아요. 아니 무슨 놈의 군대가 정찰도 안 해, 이게 말이 돼?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세상의 군대가 엉망이라고 해도, 아무리 조선군이 실전 경험이 없다고 해도 정찰을 왜 안 합니까? 안 한 게 아니라 못했거나 했는데 당한 거예요. 예를 들면 병자호란 때 조선군이 그 청나라고 하는데 기습당한 되게 많습니다. 정말 정찰을 안 했을까? 당시 청나라 기병은 몽골 기병보다도 뛰어난 세계 최강의 기병이었고, 또 사실은 몽골 기병들이 청나라 군대에 많이 들어와서 정찰 기병으로 정찰병 같은 거 되게 활약 많이 했어요. 근데 얘들은 워낙 실전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걸 잘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참호를 파고 지키는 거는 돼요. 용기만 있으면, 애국심만 있으면. 근데 나가서 정찰을 하는 건 기술이거든요. 세종이 만들었던 채탐자가 4군 6진 개척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서 나중 얘기지만 4군 6진이 이제 국경이 정비가 됐잖아요. 여진족도 다 이제 밀려갖고 조선한테 안 덤비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관료주의가 발동하는 거예요. 특수부대 정말 날고기는 병사들을 키우려니 대우도 잘해줘야죠. 좀 거칠어. 솔직히 좀 거칠지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평소에 좀 거칠다고. 그러니까 다루기 힘들잖아요. 더 골치 아픈 거는 적진에 들어갔다 사고라도 당하면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 돼요. 싫은 거야. 그래서 중종 때 가면 없애버려요.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왜 필요 없어요? 당연히 필요하지. 하지만 얘들 두면 사고 나거나 내가 책임지기 싫어. 그래서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임진왜란 때 그 무수한 치욕적인 패전이 벌어지고 병자호란 때 그 무수한 패전이 전부 하는 소리가 정찰병 안 세워서 그렇다고. 저는 절대로 그 기록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물론 진짜로 정찰병을 안 세운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절대 정찰병 안 세운 게 아니에요. 정찰병을 내보냈는데 제대로 못했거나 적 정찰병한테 당한 거야. 특수부대가 어떻게 일주일 만에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큰 피해를 겪는데 세종이 이걸 하거든요. 4군 6진 개척하려면 이런 애들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운영을 해요. 두만강 압록강에 있는 모든 부대마다 몇 명의 특수부대원을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제 적진 정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들한테도 보상해주고. 그래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특수부대를 운영했던 때가 세종 때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특수부대를 운영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위험성을 감수하고 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면 하는 게 세종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거죠. 그리고 세종이 제일 무서운 건 모든 워게임을 해보고 가상전쟁을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지 극복하려고 합니다. 전쟁 상황에서 모든 거를 보고 필요한 것이 있거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끝까지 추구해요. 지금 요 그림에 나오는 저 이상한 집게에 달린 화살 같은 게 세총통이라는 건데 이게 한때는 우리나라 뭐 세계 최초의 권총이다 뭐 이래가지고 되게 유명해졌던 겁니다. 근데 이게 세계 최초의 권총이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왜 나왔냐면 말 타고 싸우다 보니까 이게 화살 같은 걸 쏘는데 전투를 하다 보니까 기병과 기병이 싸우다 보니까 화살이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활과 활을 쏘면 여진족이나 우리나라 실력이 비슷해요. 근데 걔들이 무서워하니까 화약 무기를 되게 무서워해요. 우리가 이제 화포가 있으니까. 근데 화포는 커서 땅에서는 놓고 쏘는데 기병은 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병과 기병이 붙을 때는 1대1 승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화포를 기병이 쏠 수는 없을까? 손에 들고 말 타고 쏠 수 있는 화포를 만들어라.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게 기술력과 노력이 뒷받침되지를 못해서 총이 못 나왔는데 사실 총이라는 아이디어를 세종이 내요. 왜? 기병도 화약 무기를 써야 적을 압도할 수 있다. 그랬더니 막 해.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해. 그랬더니 개발자들이 어거지로 만들어낸 게 사실 세총통이에요. 이게 솔직히 뭐 세계 최초의 권총 어쩌고 하지만 이게 정말 유효성이 있었는지 저도 의심스러워요. 저 집게가 왜냐면 화약을 넣으면 뜨거워지니까 집게로 잡는 거예요. 근데 말을 타고 제가 기병인데 말 타고 가다가 적군이 가까이 왔어요. 화살 떨어졌어요. 세총통을 꺼내요. 말 타고 화약 넣어요. 그리고 화살 꽂아요. 그리고 집게를 꺼내서 집게로 잡고 적을 향해 쏴야 돼요. 이 동작을 과연 말 타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말 타고 이 짧은 거로 쏴갖고 맞기나 할까? 제 생각에는 말 타고 이 동작을 하고 적이 코앞에 갔다 왔을 때 이걸 들이댈 실력이면 그 정도로 말 타는 고수면 그냥 6탄으로 붙어도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총통을 비하하는 게 결코 아니고 이런 것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세종은 전투에서 필요한 것,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만들어내라라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하니까 병사들도 싸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국가가 우리를 그냥 전쟁터로 강한 적하고 싸우라고 밀어내는 게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래야 병사들도 국가를 위해 싸울 마음이 생기고 최선을 다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런 효과가 너무너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제 4군 육진 개척이 이루어집니다. 사군 육지는 지도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기가 이제 힘든 게 저쪽으로 가는 육로가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거 개척하는데도 사실 엄청 힘들었습니다. 여기가 좋겠냐, 저기가 좋겠냐, 이러면 정말 힘들었는데 아무튼 이제 저기를 우리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진족을 밀어내야 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사군 육지는 개척해서 이제 두 번의 전쟁이 있어요. 두만강 쪽에 공격하는 게 있고 압록강 쪽에 파저강 정벌이라고 해서 압록강 쪽을 치는 게 있는데 이 지도가 현재의 지형을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하지만은 이 지도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건 아니고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거든요.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산줄기를 굉장히 많이 표시해 놨죠. 이거는 지도의 정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는 육상으로 수송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저렇게 험한 산골짜기와 산을 뚫고 사이 산곡 사이에 기지를 설치하고 또 그 다음 산곡 사이에 기지를 설치하고 이렇게 돼서 육진이 저 빨간색 육진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저기를 해로로 수송해서 두만강 하구로 통해서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보급로와 수송로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런 거를 좀 이해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군 육진을 개척하려다 보니까 국경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적의 후방을 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하려면 적의 근거지를 깨트려야 돼요. 그런데 이 파저강 정보를 제가 예를 든 거는 파저강 정보를 하려니까 나중에 이제 여진족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조선군이 들어오면은 뒤로 후퇴합니다. 자기네 전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후퇴 숨어요. 어디로 가냐면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이 바로 고구려의 발원지로 알려진 오녀산성입니다.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이런 산을 어떻게 공략해?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저런 지형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데요. 당시는 지금처럼 위성 지도도 없고 우리가 이 땅을 잃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지도도 없어요. 여기를 찾기 위해서 채탐자들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갔다가 어떤 팀은 가다가 들켜서 전멸하고 어떤 팀은 희생을 치르면서 악착같이 찾아서 여기까지 어느 한 팀이 도달을 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기로 가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훈련과 세종의 결단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저기까지 가서 근거지를 파악해 와요. 그러면 저 산 위에 있는 저 성을 어떻게 공략해? 야, 저걸 어떻게 공략하냐? 저 산 위에까지 올라가고 산 위에 있는 돌성벽을 깨트릴 강력한 대포를 만들어. 그래서 이제 대포 중에 제일 큰 현자총통 같은 게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기 개발하고 극복하면서 세종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전쟁은 적을 죽이고 섬멸하는 전쟁이 있고 전투력을 훼손시키는 전쟁이 있고 전투 의지를 끊는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파저강 정벌이나 하는 것은 사군 육진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차지한 다음에 여기를 탈 하나로 공격해 오려는 그런 의지와 노력을 꺾어버리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소위 파저강 정벌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적을 죽이고 이러고 많이 죽이면 원한이 삭혀서 더 쳐들어와요. 힘을 과시하고 너희들 우리를 공격할 엄두를 내지 말아라는 일종의 무력 시위 같은 전쟁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또 아군 희생을 적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예를 들면 여진족의 최종 근거지는 저 오녀산성이에요. 그때는 올라산성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 군대가 들어가면 글로 다 숨어버리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군이 출동을 했어요. 여진족들이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저 산성에다 숨었어요. 현자총통 개발했지만 사실 저 산성 함락시키긴 힘들어요. 그럼 조선군이 돌아오면 여진족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조선군은 종이호랑이다.
쟤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절로 피하면 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진족이 오녀산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동시다발적으로 부락을 치는 거예요. 오녀산성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군대가 가는 척하다가 중간에 쫙 갈라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채탐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겠어요. 주변에 있는 주요 여진부락에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2만 정도의 군대가 출동해서 쫙 갈라져서 수십 개의 여진부락을 동시에 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세 부대로 나왔지만 실제로 보면 중간에 또 쪼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00명, 800명 단위로 흩어지면서 목표했던 부락들을 다 싹 소탕하고 오녀산성에 집결하는 이런 전략을 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대체로 마을 앞에까지 가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거는 적었지만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전략적 목표는 더 잘 달성한 거죠. 어느 고정된 목표에 가서 공격하는 것보다 동시다발적으로 흩어지면서 거의 동시간에 습격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지 전쟁해본 분은 압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전적을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전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무기와 노력과 정찰 이런 뭐가 다 집약이 돼서 이런 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녀산성은 왜 함락 못 시켰습니까? 오녀산성에 가시면요, 앞으로 올라갔다 뒤로 내려오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지형은 만화에나 나온 줄 알았어요. 저 정말 창피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처음에 대학에서 강의할 때 왜 그 영화나 만화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좁은 길 양쪽에 뭐 그러니까 절벽이 있고 좁은 길로 지나고 막 양쪽에서 돌 떨어지고, 야 세상에 그런 지형은 없다. 맨날 영화 보면 그런 데서 싸우는데 전쟁 그런 데서 안 해. 그냥 돌판에서 하고, 그런 데가 어디 있어 그랬는데, 아 역시 세상은 넓고 사람이 참 오녀산성 갔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게 지금 계단으로 돼 있지만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칼로 쪼갠 듯한 바위가 있었고, 저기를 한 15분 올라가야 정상이 나와요. 이 저런 걸 지금까지 공군도 없는데 저걸 어떻게 함락시킵니까? 그러니까 저것도 함락시키려면 1년은 포위하고 있어야 돼요.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고. 근데 뭐 그래도 했으면 좋겠지. 그러나 조선의 목적은 여진족을 몰살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가능한 한 희생은 적게 하고 적의 전투 의지를 끊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몰아넣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진족은 한번 그러면 항복을 안 하지. 또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꽤 끈질긴 전투, 끈질긴 공격 끝에,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노력을 한 끝에 희생이 적고 그 국경을 확보하는 노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땅이 작잖아, 전과가 적잖아, 이런 걸로 사군 육진 개척을 절대 별거 아닌 전쟁으로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군 육진 확보는 했어요. 지켜야 되잖아요. 쟤네들은 말 타고 습격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조선이 어떻게 했냐면, 일단 강이라는 것을 경계로 해서 장성을 쌓을 수가 없으니까 곳곳에 이제 작은 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작은 병력을 배치해 둡니다. 그러면 여진족이 어떻게 하냐면 작은 성을 대다수 병력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조선은 어떻게 하냐면 성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서 반나절이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군대가 가서 이제 구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모험적인 전술이죠. 여진족애들 다 아니까 저기 50명밖에 없어, 그럼 우리 5,000명으로 공격하자, 뭐 이런 식으로 올 수 있거든요. 조선군 구원병이 오려면 뭐 5시간은 걸릴 테니까 그 전에 격파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밀고 당기는 전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록을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 조상님들이 피땀 흘린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병력이 적으니까 남쪽에서 또 올려보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재력과 노력을 들여서 거기 가서 석 달 근무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군 지역 같은 경우는 중강지인데 학교 다닐 때 배우기 했었지만 우리나라 제일 추운 지역이 중강지잖아요. 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떨어져요. 지금처럼 옷이 좋습니까? 무슨 교육이 있습니까? 남쪽 지방에 살던 사람을 그쪽으로 이제 이주시키는 정책도 써요. 3인 정책이라고.
이주를 시키면 여기는 건물 구조 자체가 달라야 돼요. 근데 남쪽에서 살던 사람은 자기가 짓던 집처럼 지을 거 아니에요? 그해 겨울에 3분의 1은 죽어요. 불을 떼도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겪어가면서 여기다가 이걸 유지를 합니다. 조선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주무기가 활이잖아요. 성능은 세계 최고예요. 근데 비싼 무기의 특징이 뭐예요? 관리가 힘들어요. 사람은 영하 30도에 냉방에서 자도 활은 반드시 온돌방에서 사람 체온 정도 유지되는 온도 속에 재워야 돼요. 영하 30도에 가서 주민 절반이 얼어 죽는데 활은 온돌방에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온돌방이 불 뗀다고 따뜻해지냐고요. 영하 30도인데. 우리나라 전통 한옥, 요즘에야 단열이 잘 되지만 옛날에 단열이 됩니까? 말도 못해요. 저희 돌아가신 선생님이 함경도 개마고원 쪽에 여행 가신 적이 있다는데 버선을 7컬레를 신는데요. 그리고 손바지도 몇 겹을 입는데, 그 일제시대 때 경험인데 아예 버선을 세트로 판대요. 7개를 넣어서. 그리고 소미불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 동네에 갔더니 화상 환자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추우니까 방을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떼거든요. 그러니까 자다가 이불에서 조금만 떨어지거나 이렇게 맨바닥에 닿으면 여기가 그냥 익어버리는, 화상 입어가지고. 그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추운 지역이야. 여기서 사람은 얼어 죽어도 활은 따뜻하게 만들어야 돼. 화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쉽지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남쪽에 있는 병사들까지 다 올려서 그걸 지키게 했잖아요. 여기가 지금처럼 남쪽 지방처럼 이렇게 모내기가 되는 동네가 아니에요. 논도 많이 없고 쌀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또 병사들이 가서 이제 농사를 짓게 개간을 했어요. 개간을 했는데, 개간을 해도 문제인 게 장정들이 절반은 군인 경계를 서야 돼. 우리가 말은 참 쉽게 일하면 싸우고 뭐 싸우면서 일하고 뭐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경비 쓰고 말은 쉽지. 근데 경비를 쓰려니까 성인 남자 노동력 절반이 군사 업무에 투입이 돼요. 그럼 지금처럼 기계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 노동력이 수확량을 결정하는데, 절반이 저기 경계 업무에 투입되면 농사를 절반밖에 못 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식량 소출이 절반밖에 안 나와, 인구에. 그러면 그 병력을 유지하려면 남쪽에서 식량을 날라줘야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도로가 힘들어서 수레를 그 서울서 부산까지 오면 거의 다 떨어지고 10분의 1밖에 안 남는다. 그건 좀 거짓말인데 한데 많이 어봤자 30% 정도밖에 안 남아요. 군내 막 이게 정말 국가적으로 한 50% 정도 남고. 그럼 이게 함경도까지 가면 몇 프로가 남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수레, 소나 말이 끄는 수레는 산을 넘다가 소나 말이 죽어요. 그리고 수레도 많이 식으면 이 길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세종이 하다못해 나중에 수레까지 개발, 수레 연구 개발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강축이라는 수레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요즘도 쓰는 그 공사장에서 보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손에 들고 왜 벽돌 같은 거 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수레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함경도까지 소나 말로 끌고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험까지예요. 저런 수레에다 쌀을 실어갖고 함경도까지 가는 거야. 성공을 했대요. 근데 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보고 저기다가 쌀 한 가마니도 한 마리를 실어갖고 저걸 밀고 함경도까지 가라면 저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물론 옛날 분들은 지금 우리보다 이 노동을 많이 해서 튼튼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저게 말이 됩니까? 그 누구는 갈 수 있어도 이게 일반적으로는 되질 않는 거야. 그러니 거기다가 식량을 조달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힘들게 사수해서 지킨 땅이 사군 육진이에요. 그러니까 개척하는 것보다 지키는데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한 뼘의 땅도 피땀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군 육진 그것도 못했느냐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세종도 일생의 노력을 했고 수많은 조선 백성들이 엄청난 노력과 희생 끝에 그걸 이루어냈다. 그리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엄청난 희생과 노력 150년에 걸친 사투 끝에 그 땅을 우리의 영토로 확보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임용환이었습니다.